기본적으로 23년 연중에는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에 곧 다다르고 그 이후에는 금리 동결만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마치 뱅크데믹으로 연결이 되고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커질까, 그런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 또 특별히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책과 함께 예. 이렇게 또 새롭게 오셨는데 책 한번 짧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경제는 좀 공부는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입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경제에 입문할 수 있을까? 그 경제 입문서입니다. 예, 15분 경제 특강이니까 제가 1인 그 과외하듯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14가지 주제를 15분씩 여러분이 독파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한 15일 정도가 되면 이제 경제가 이제 좀 잘 보이는. 예. 그 5월 FMC가 어떤 식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까?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5월 FMC에 대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23년 연중에는 금리의 정점,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에 곧 다다르고 그 이후에는 금리 동결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수빈 쌤 처음 만나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그러면 역시 이번 FOMC 회의 결과, 특히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감히 말씀드리면 FOMC 회의, 요번 5월 FOMC 회의와 그 다음 FOMC 회의, 그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인상하거나 아니면 두 번 인상하거나,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계속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전히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좀 예견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금리 인하의 그 당위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를 왜 인상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요. 금리를 왜 인상했죠? 22년부터 금리를 왜 이렇게 급격히 인상했죠? 그 이유는 물가죠. 네. 그럼 물가가 다 잡혔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게요. 그럼 물가가 다 잡혔다라는 말은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는 물가가 도래됐느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PCE 기준으로도 그렇고 목표하는 2%에 부합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2%에 부합하는 물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23년 하반기쯤에는 2%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는 있어요. 월별 기준으로 볼 수는 있지만 월별 물가 상승률이 뭐 예를 들어서 2.5, 뭐 2.4 이런 숫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봐요. 근데 한두 번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딱 부합하진 않지만 뭐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할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시장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물가 상방 압력이 되는 잘못된 사인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도 보여주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물가가 어쨌든 2%에 부합하는 그 수준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뭐 금리 인하를 하기란 어려운 것이죠.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요. 또 시장이 기대하기로는 뭐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이제 5월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하고 한 번 마지막으로 인상하고 5, 6월 정도 동결하다가 인하할 것이다. 혹은 5, 6, 7월까지 동결하다가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매우 가깝게 보고 있거든요. 매우. 근데 IMF의 전망도 그렇고 OECD가 갖고 있는 뷰도 마찬가지,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도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이 기관 사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관은 월스트리트나 여의도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기관 사이드에서 국제기구 사이드에서 혹은 공공 사이드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공공 사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금리를 23년 연내 동결하다가 24년 2분기가 돼서야 인하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OECD는. 그러면 거의 1년 뒤네요. 네, IMF는 1분기 그리고 OECD는 2분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물가 상승률이 한두 번 2%에 나름 부합하는 그 수준이 나타난다고 해서 덥석 금리를 인하할까? 그러긴 쉽지 않아요. 물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매우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욕을 먹었을 거예요. 뭐 당신 때문에 뭐 은행 파산이 왔다든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실직됐다든가, 이런 정말 말 그대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소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해왔던 파월 입장에서 한두 번 2%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가 나타났다고 당장 인하할까? 그건 실제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가 상승률을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그 물가 상승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이 물가 상승률 9.1에서 나름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CPI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무엇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기여했나? 각 부문별 기여도를 좀 보시면 제일 명확하실 텐데, 그 부문 중에 하나가 식료품 물가예요. 그 다음 한 가지 부문이 에너지 물가죠. 이 두 가지 부문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그게 근원 물가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면 그 기여가 다 에너지 물가와 식료품 물가예요. 네. 근데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4.2%포인트라는 엄청난 기여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뭐다? 근원 물가라는 거죠. 근원 물가야말로 금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안 잡혔기 때문에, 마침 우리 오늘 녹화하는 오늘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 실적치는 그래도 4%대에서 3%대로 내려왔습니다. 3.7%였어요. 제가 전망키로는 3.8이었거든요. 근데 3.8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7%, 어쩌면 제가 바라봤던 게 시장의 기대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대보다도 떨어졌는데, 근데 재밌게도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예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 물가 상승률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럼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그 물가 품목, 이게 말 그대로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의 기조적인 것을, 향방을 잡는 것이지 에너지 물가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가는 에너지 물가만 보면 이미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가라는 것을 진단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했지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원 물가가 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멈추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아직까지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진 않았는데 네. 이로 인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환율도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네. 어떤 국내 증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을 용인함으로써 갖게 될 부정적 효과도 있겠죠. 근데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용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따라서 같이 인상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같이 인상함으로써 갖게 될 부정적 요소도 있겠죠. 그걸 가감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벌어져서 격차가 벌어져서 1.75%포인트라는 정말 역대급 격차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줄 영향, 특히 자본시장 관점에서 영향, 그것도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첫 네. 번째.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우리 경제가 그래도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 1.5%도 방어하기 힘들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매우 강한 경기 침체거든요.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수용할 만큼의 경기 침체라고 했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많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고민하는 거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또 이쪽 사이드를 본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전년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보다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네. 등락률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맴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가 목표하는 바는 아마도 0이나 마이너스 0.1 요 정도가 타겟이라고 가정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폭등해서도 안 되고 집값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집을 못 가지니까 사회 문제로 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집값이 폭락하면 표를 잃어요. 우리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럼 표를 생각한다면 누구 표를 의식해야 돼요? 아무래도 갖고 있는 사람의 표를 의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조정되는 것은 표심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뭐 그런 정치권의 생각까지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가 원하는 그 집값 등락률은 어쩌면 연착륙이다. 상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하게 하락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하락했을 때가 매주 나오는 통계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주 대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이게 저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3 정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까지 크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연착륙을 유도한다라고 해석하는데 요 정도에 머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0.1 정도, 이게 정부가 목표하는 바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이듯 만약에 이 전주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의 목표치는 마이너스 0.1이나 0%에 해당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 목표치보다도 낮아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부동산 관점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어서 그래요. 네. 아직까지도 7만 5천대, 5천호 정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공후 미분양, 이게 문제죠. 지금 8,500호 이 수준에서 뭐 정말 중공후 미분양은 여러분이 길 가다가도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의 실제 공실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예. 그럼 부동산 매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좋게. 더 부정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더군다나 이 매수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가격은 가격이고요. 그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설사들이 이거 분양되면 돈 갚을게요 하면서 빌려간 돈, 그게 뭡니까? PF. 부동산 PF죠. 부동산 PF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이게 분양이 돼야 돈을 갚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건설사의 부도나 또 건설사의 부도는 곧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죠. 네네. 왜냐면 은행도 돈 빌려준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우려돼요. 근데 여기에 하물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했을 때 나타날 부정적인 요인 또 많겠죠. 그런 것들을 고루 감안했을 때 그냥 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용이 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상대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성이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기 그리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역전돼서 벌어지는 그 기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금리 격차가 벌어진 이후에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리 격차가 역전된 채 유지될 때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역전되기 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를 사자 하는 이 투자도 달러 투자도 선행지표고 주가도 선행지표니까 그런 사인이 있기 전에 그럴 거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달러에 더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달러를 많이 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역전 그 자체가 줄 영향보다는 금리 역전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때 환율에 더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추가적 뭐 지금 자금 유출이라는 주제라는 면에서 이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굉장히 나쁜 거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용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어느 정도 떨어졌고 이 정도 높은 기준금리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인식이 이 정도 높은 금리면 물가 안정화 수순에 다다르게 만드는 그 정도의 레벨에 온 거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일단 우선시 한국은행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그 미국과의 금리를 맞추는 것보다도 네. 좀 우리나라의 현재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 좀 안정을 시키는데 조금 더 좀 네.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심각하죠. 네. 최근에는 사실 또 이 신용 관련된 리스크가 주식시장에도 좀 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도 그렇고 네, 요즘 들어 또 이 국내 금융융자가 또 20조 원을 또 달할 만큼 네. 굉장히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신용 리스크가 점차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있죠. 만에 하나 지금 어찌됐든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이러한 뭐 신용 리스크, 자본에 대한 리스크가 금융위기, 경제 위기로 좀 촉발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스템적 리스크로 보는 것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 입문서를 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설명을 한 가지 드릴게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것이다 라고 강조해드렸죠. 경제 위기는 V자로 역성장하는 거, 움푹 패이는 거 이게 경제 위기인 것이고 경기 침체는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7% 역성장했거든요. 이게 경제 위기고요. 네. 22년, 23년 연속으로 L자로 꺾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결국 2.0, 1.5%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게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거 두 가지 구분하셨고요. 그 다음 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 올 수도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이 중에서 그 경제 위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말 그대로 실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IMF 외환 위기가 외환 위기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금융 위기. 세 번째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셋 다 경제 위기인 거예요, 일종의. 그죠? 근데 이런 경제 위기급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금융 리스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뱅크데믹으로 연결이 되고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커질까 그런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게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자 할 만큼의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몇몇 은행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실로 연결이 돼서 뭐 누가 매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파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는 있지만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장 취약한 그 부분,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부분이 부동산 PF고요. 그 PF 대출 잔액이 쌓이고 연체율이 쌓이고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취약한 부분이 과연 터질까? 이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미분양 주택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터질 위험이 또 생기는 건데, 미분양 주택이 어쨌든 72,000호, 75,000호 찍고 그리고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에서 이게 해소됐다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면 그 금융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시중금리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있고, 미분양 주택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만약에 저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75,000호가 정점이었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날 경우는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는 안 가요. 근데 만약에 85,000호, 95,000호, 10만호, 16만호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만호 갔었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리스크로 번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몇몇 건설사들이 대출을 못 갚는 정도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더 많은 건설사들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수도권에 있는 대형 건설사마저 대출을 못 갚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로 갈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볼 수는 없다.